어서오세요. 모두가 잠들 시간, 고요함만 남은 밤의 역사 도서관입니다. 오늘 제가 서가에서 꺼내온 기록은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아주 오래전 그날로 함께 떠나볼까요? 1991년 12월 25일 저녁, 모스크바 크렘린 궁전 위로 한 깃발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낫과 망치가 그려진 붉은 깃발. 69년 동안 세계 절반을 지배했던 그 상징이 마지막으로 바람에 펄럭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러시아 3세기가 오릅니다. 세계는 그 순간을 숨죽이며 지켜봅니다. 냉전은 끝났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히 한 국가의 종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실험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균열을 맞이했으며 결국 어떻게 무너졌는가에 대한 긴 여정의 기록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1917년 10월, 러시아 제국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함 속에서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선에서 죽어갑니다. 도시에는 빵이 없습니다. 농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황제 니콜라이 2세는 이미 퇴위한 상태입니다. 그 자리를 임시정부가 메우고 있지만 그들 역시 전쟁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 틈새에서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그의 목소리는 지친 민중들 사이로 퍼져나갑니다. 볼셰비키, 바수파라는 뜻을 가진 이 집단은 사실 소수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끝낼 것, 토지를 농민에게 줄 것, 빵을 노동자에게 줄 것. 1917년 11월 7일 밤, 페트로그라드의 겨울공이 함락됩니다. 총성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쿠데타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세계는 영원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레닌과 그의 동지들이 품고 있던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사회 실험을 시작합니다. 칼 마르크스의 이론,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철학.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모순을 낳고 그 모순은 계급 투쟁을 낳으며 그 투쟁은 결국 혁명으로 귀결된다는 그 오랜 예언이 이제 러시아 땅에서 현실이 됩니다. 노동자 국가, 프롤레타리아 독재, 생산수단의 공유, 이 모든 개념들이 법령으로, 정책으로, 현실로 구현됩니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존재합니다. 러시아는 산업화가 덜 된 농업국가였습니다. 마르크스는 산업화된 선진국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러시아는 그 예측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집힌 출발점은 이후 모든 것을 규정짓습니다. 혁명 이후 러시아는 곧바로 평화를 맞이하지 못합니다. 1918년부터 1922년까지 러시아 내전이 벌어집니다. 볼셰비키의 적군과 부제국 세력의 백군, 그 사이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어갑니다. 외국 세력들도 개입합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그들은 볼셰비키 정권이 전 세계로 확산될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결국 적군이 승리합니다. 레프 트로츠키가 이끈 혁명군은 압도적인 조직력과 이념적 결속으로 백군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수백만 명이 죽고 경제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기근이 찾아옵니다. 1921년에 대기근,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습니다. 사람들이 풀뿌리를 먹습니다. 레닌은 현실을 직시합니다. 2년만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신경제 정책, NEP를 도입합니다. 제한적이지만 시장경제를 허용합니다. 농민들은 잉여 생산물을 팔 수 있게 됩니다. 소규모 상업이 다시 살아납니다. 볼셰비키 내부에서는 반발이 일어납니다. 혁명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레닌은 단호합니다. 한 걸음 후퇴해서 두 걸음 전진하는 것이다. 1924년 1월 21일 블라디미르 레닌이 사망합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오래였지만 그의 죽음은 소비에트의 거대한 공백을 남깁니다. 누가 그 자리를 채울 것인가? 레프 트로츠키는 명백한 후보였습니다. 적군을 창설하고 혁명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천재. 하지만 권력 투쟁은 이론이 아닌 정치의 영역입니다. 이오시프 스탈린, 당의 서기장이라는 겉보기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직책을 맡고 있던 이 남자가 서서히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스탈린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트로츠키처럼 옹변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조직을 장악하는 법을 압니다. 하나하나 당의 인사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반대파를 고립시키며 결국 권력의 중심에 섭니다. 1927년 트로츠키는 당에서 추방됩니다. 1929년 그는 소련에서 영원히 추방됩니다.
그리고 스탈린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스탈린이 내놓은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들보다 50년에서 100년 뒤처져 있다. 우리는 10년 안에 그 격차를 메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짓밟힐 것이다. 그는 급속한 산업화를 선언합니다. 5개년 계획. 1928년부터 시작된 이 계획은 소련 전역을 거대한 공사장으로 만듭니다. 공장이 세워집니다. 댐이 건설됩니다. 철도가 깔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대가는 인간의 고통이었습니다. 농업 집단화. 스탈린은 개인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국영 집단 농장 코로주로 만듭니다. 저항하는 농민들은 분홍, 쿨라크로 낙인 찍혀 시베리아로 추방되거나 처형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톨로도모르. 1932년부터 1933년까지 수백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곡물은 넘쳐나는데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국가가 곡물을 강제로 수탈해 수출하거나 도시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참상 위에 소련의 산업은 급성장합니다. 통계는 눈부십니다. 철강 생산량, 석탄 생산량, 전력 생산량 모든 수치가 치솟습니다. 세계 대공황 속에서도 소련만은 성장합니다. 서구의 많은 지식인들 소련을 희망의 땅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표면만 봅니다. 그 아래 숨겨진 피와 눈물은 보지 못합니다. 1934년 12월 레닌그라드의 당 지도자 세르게이 키로프가 암살당합니다. 스탈린은 이 사건을 이용합니다. 그는 당 내부에 적들이 숨어 있다고 선언하고 대대적인 숙청을 시작합니다. 1936년부터 1938년까지 대숙청, 혁명의 원로들이 체포됩니다. 공개 재판이 열립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인민의 적, 반영면 분자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고문이 있었습니다. 협박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인질로 잡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정말로 당을 위해서라며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믿었습니다. 니콜라이 부하린, 레닌의 오른팔이었던 남자도 결국 처형당합니다. 군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적군의 지휘관들, 장군들, 제독들, 수만 명의 장교가 숙청됩니다. 이 숙청은 훗날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독일군에게 참패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NKVD 비밀경찰은 밤낮 없이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고발이 일상이 됩니다. 이웃이 이웃을 의심합니다. 친구가 친구를 배신합니다. 공포가 사회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공포의 정점에 스탈린이 서 있습니다. 1939년 8월 24일 세계는 충격에 빠집니다. 소련과 나치 독일이 불가침 조약을 체결합니다. 몰로토프, 리벤트로프 조약. 이념적으로 정반대에 있던 두 국가가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술에 불과했습니다. 스탈린은 시간을 벌고 싶었습니다. 히틀러는 서쪽을 먼저 치고 싶었습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소련도 동쪽에서 폴란드로 들어갑니다. 폴란드는 두 거인 사이에서 분할됩니다. 1941년 6월 22일 히틀러는 약속을 깨고 소련을 침공합니다. 바르바로사 작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침공이 시작됩니다. 300만 명 이상의 독일군이 국경을 넘습니다. 소련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은 히틀러가 아직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어 했습니다. 정보기관들이 경고를 보냈지만 그는 무시했습니다. 전쟁 초기 소련군은 무너집니다. 수십만 명이 포로로 잡힙니다. 도시들이 함락됩니다. 레닌그라드가 포위됩니다. 900일 동안의 포위, 사람들은 굶어 죽습니다. 추위에 얼어 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모스크바 전투, 독일군이 수도 외곽까지 다가옵니다. 하지만 소련군은 버팁니다. 겨울이 찾아옵니다. 독일군은 러시아의 겨울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영하 30도, 40도의 추위, 탱크가 얼어붙습니다. 병사들이 동상에 걸립니다. 그리고 소련군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1942년 여름, 히틀러는 남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목표는 바쿠 유전과 볼가 강변의 산업도시 스탈린그라드입니다. 스탈린의 이름을 딴 이 도시는 상징적 의미가 컸습니다. 8월부터 2월까지 스탈린그라드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거리마다, 건물마다, 방마다 전투가 벌어집니다. 독일군과 소련군이 같은 건물에 서로 다른 층을 차지하고 총격전을 벌입니다. 바실리 자이체프 같은 저격수들의 전설이 탄생합니다. 폐허가 된 도시에서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하지만 소련군은 버팁니다. 1943년 2월 2일 독일 제6군이 항복합니다. 30만 명의 독일군이 포위되었고 그중 9만 명만이 포로가 됩니다. 나머지는 이미 죽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전쟁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제 소련군이 밀고 올라갑니다. 서쪽으로. 1945년 5월 9일 베를린이 함락됩니다. 소련군이 국회의사당 위에 붉은 깃발을 꽂습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끝납니다. 소련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700만 명. 소련이 잃은 인명의 수입니다. 민간인과 군인을 합친 숫자, 전체 인구의 약 14%. 어떤 마을은 남자가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가족은 대가 끊겼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들, 불타버린 마을들. 하지만 소련은 이제 세계의 초강대국입니다. 동유럽은 소련의 영향권 아래 들어갑니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동독. 철의 장막이 유럽을 가릅니다. 냉전이 시작됩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났을 때 세계는 두 개의 거대한 축으로 나뉩니다. 서쪽에는 미국이, 동쪽에는 소련이 서 있습니다. 두 국가 모두 전쟁의 승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꿈꾸는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믿습니다. 소련은 사회주의와 계획경제를 믿습니다. 처음에는 협력의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연합국 지도자들이 모여 전후 세계 질서를 논의합니다. 하지만 곧 균열이 드러납니다. 폴란드 문제, 독일 문제, 동유럽의 미래. 모든 것이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1946년 3월,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이 미국 미주리주의 작은 대학에서 연설합니다. 발트해의 슈테팀에서 아드리아해의 트리에스테까지 유럽 대륙을 가로질러 철의 장막이 내려졌습니다. 이 연설은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 됩니다. 1947년,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공산주의 확산을 막겠다는 선언입니다. 마셜 플랜이 시작됩니다.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 원조를 제공합니다. 소련은 이에 맞서 코민 포럼을 설립합니다. 동유럽 공산당들을 묶는 조직입니다. 1948년 베를린 봉쇄. 소련이 서베를린으로 가는 모든 육로와 수로를 차단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공중으로 보급품을 다룹니다. 거의 1년 동안 매일 비행기가 뜹니다. 결국 소련이 봉쇄를 풉니다. 하지만 독일을 분다는 고착됩니다. 1949년 두 개의 독일이 탄생합니다. 서쪽에는 독일 연방공화국, 동쪽에는 독일 민주공화국. 같은 해 소련은 첫 핵실험에 성공합니다. 미국의 핵 독점이 깨집니다. 세계는 이제 상호 확증 파괴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스탈린의 공포 정치는 계속됩니다. 1948년부터 시작된 코스모폴리탄 숙청, 특히 유대인 지식인들을 겨냥합니다. 의사 음모 사건, 크렘린 의사들이 소련 지도자들을 남살하려 했다는 조작된 사건입니다. 체포가 이어집니다. 고문이 이어집니다. 스탈린은 점점 더 편집증적으로 변합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합니다. 가장 가까운 측근들조차 믿지 못합니다. 1953년 3월 1일 밤, 스탈린이 자신의 별장에서 쓰러집니다. 뇌출혈입니다. 점호원들이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그의 방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허가 없이 들어갔다가 암살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그는 발견되고 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953년 3월 5일, 이오시프 스탈린이 사망합니다. 소련 전역에서 애도 행렬이 이어집니다. 모스크바에서는 그의 시신을 보기 위해 몰려든 군중들 사이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합니다. 수백 명이 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공포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스탈린 사후, 권력투쟁이 벌어집니다. 게오르기 말렌코프, 라브렌티 베리아, 니키타 후르쇼프. 여러 인물들이 권력을 다툽니다. 베리아는 비밀경찰 수장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가장 두려운 존재였지만 동시에 가장 먼저 제거됩니다. 1953년 6월, 그는 체포되고 처형됩니다. 결국 니키타 후르쇼프가 권력의 정점에 오릅니다. 1956년 2월 25일, 소련 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 후르쇼프가 비밀 연설을 합니다. 그는 스탈린의 범죄를 폭로합니다. 개인 숭배, 대숙청, 자의적인 처형들. 당 대표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30년 동안 신처럼 떠받들어지던 인물이 이제 범죄자로 규정됩니다. 이 연설은 곧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소련 사회에 해빙이 찾아옵니다. 정치범들이 석방됩니다. 볼라크 수용소에 문이 열립니다. 수백만 명이 돌아옵니다. 문학과 예술에 조금의 자유가 허락됩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치인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가 출판됩니다. 수용소의 실상을 다룬 이 소설은 검열을 통과합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해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1956년 10월, 헝가리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부다페스트의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은 소련군의 철수를 요구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합니다. 임레나지가 이끄는 새 정부가 바르샤바 조약 탈퇴를 선언합니다. 소련은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11월 4일 소련군 탱크가 부다페스트로 진입합니다. 저항이 벌어집니다. 화염병을 든 시민들이 탱크에 맞섭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수천 명이 죽습니다. 임메나지는 체포되어 2년 뒤 처형됩니다. 20만 명 이상의 헝가리인들이 국경을 넘어 서쪽으로 도망칩니다. 1968년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체코슬로바키아입니다. 알렉산드르 둡체크가 이끄는 개혁,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언론 자유가 허용됩니다. 검열이 완화됩니다. 프라하의 봄, 사람들은 희망에 들뜹니다. 하지만 8월 20일 밤 그 희망은 짓밟힙니다. 바르샤바 조약군이 침공합니다. 소련, 폴란드, 동독, 헝가리, 불가리아 20만 명의 군대가 국경을 넘습니다. 저항은 대부분 비폭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탱크 앞에 섭니다. 대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탱크는 멈추지 않습니다. 둡체크는 모스크바로 끌려갑니다. 개혁은 중단됩니다.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선포됩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주권은 사회주의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종속된다. 즉, 소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개입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냉전은 지구에서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주도 전쟁터가 됩니다.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합니다. 작은 금속 구체가 지구 궤도를 돌며 신호를 보냅니다. 삐삐삐. 이 단순한 신호가 서구 세계에 충격을 줍니다. 스푸트니크 쇼크. 만약 소련이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다면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961년 4월 12일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합니다. 지구는 푸르다라는 그의 말은 전설이 됩니다. 소련은 우주 경쟁에서 앞서갑니다. 하지만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선언합니다. 우리는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인간을 달에 보내고 안전하게 휴양시킬 것입니다. 아폴로 계획이 시작됩니다. 1969년 7월 20일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승리합니다. 소련의 달 계획은 실패로 끝납니다. 하지만 우주 경제는 기술 발전을 가져옵니다. 컴퓨터, 통신, 재료공학 모든 것이 발전합니다. 1962년 10월 인류는 핵전쟁 직전까지 갑니다. 쿠바에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미국은 쿠바를 봉쇄합니다. 해군이 쿠바 주변 해역을 막습니다. 소련 화물선들이 다가옵니다. 존 F. 케네디와 니키타 후르쇼프 사이에 진장된 교신이 오갑니다. 세계는 숨을 죽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날까? 13일 동안 위기가 계속됩니다. 잠수함에서는 핵 어뢰 발사 명령을 내릴지 말지 장교들이 고민합니다. 바실리 아르이포프라는 이름의 소련 장교가 발사를 거부합니다. 만약 그가 동의했다면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소련은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합니다. 미국은 터키에서 미사일을 철수하고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위기는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정책 모두에게 교훈을 줍니다. 핵전쟁은 누구의 승리도 없다는 것을. 이후 한라인이 설치됩니다. 백악관과 크렘린을 직접 연결하는 통신선입니다. 데탕트, 긴장 완화의 시대가 조금씩 시작됩니다. 1964년 10월 니키타 후르쇼프가 실각합니다. 그는 너무 많은 개혁을 시도했고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당 내부의 쿠데타로 그는 모든 권력을 잃습니다. 레오니드 브레즈네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브레즈네프 시대 1964년부터 1982년까지 이 시기는 안정과 정체의 시대입니다. 더 이상 대대적인 숙청은 없습니다. 더 이상 급진적인 개혁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그 속도는 느려집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면서 소련은 잠시 호황을 누립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획 경제의 비효율, 기술 혁신의 부족, 소비재의 부족. 사람들은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빵을 삽니다. 좋은 물건은 항상 부족합니다. 암시장이 번성합니다. 블라트라는 인맥과 뇌물이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가 이중으로 작동합니다. 1979년 12월 27일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연록상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련이 자신들의 영향권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 개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작전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무자헤딘, 아프간의 게릴라 전사들은
탄악지형을 이용해 소련군을 괴롭힙니다. 마을이 공격당하면 산으로 숨었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소련군은 압도적인 화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과 파키스탄은 무자헤딘을 지원합니다. 무기가 흘러들어갑니다. 스팅어 미사일 같은 현대식 무기도 포함됩니다. 헬리콥터가 격추됩니다. 보급로가 끊깁니다. 전쟁은 길어집니다. 1980년, 1981년, 1982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련군 병사들은 징크스라 불리는 아연관에 담겨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공식적으로는 독재주의 의무를 다한 영웅들이지만 실제로는 쓸모없는 전쟁의 희생자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소련의 베트남이 됩니다. 1982년 11월 10일 레오니트 브레즈네프가 사망합니다. 그의 뒤를 이어 유리 안드로포프가 권력을 잡습니다. 안드로포프는 KGB 출신입니다. 그는 개혁을 시도합니다. 부패를 척결하고 기강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병들어 있었습니다. 1984년 2월 9일 재임 15개월 만에 사망합니다. 콘스탄틴 체르네코가 뒤를 잇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병약합니다. 공개석상에 나타날 때마다 숨을 헐떡입니다. 1985년 3월 10일 체르네코도 사망합니다. 재임 13개월. 3년 동안 3명의 지도자가 죽습니다. 소련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경제는 침체에 빠지고 기술은 뒤처지고 사회는 활력을 잃어갑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져올 인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985년 3월 11일 54세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됩니다. 이전 지도자들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젊습니다. 고르바초프는 다릅니다. 그는 서구를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압니다. 소련이 뒤처지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는 두 개의 키워드를 내걸고 개혁을 시작합니다. 글라스노스트, 개방, 페레스트로이카, 재건.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당의 기득권층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고르바초프는 밀어붙입니다.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합니다. 방사능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소련 정부는 처음에 사실을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방사능이 감지되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고르바초프는 이 사건을 글라스노스트의 시험대로 삼습니다. 정보가 공개됩니다. 언론이 사고를 보도합니다. 소련 역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시스템이 썩어 있다는 것을. 글라스노스트가 확대됩니다. 검열이 완화됩니다. 금지되었던 책들이 출판됩니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 조지 오웰의 1984, 알렉산드르 솔제니츠인의 수용소 군도. 사람들은 탐욕스럽게 읽습니다. 역사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스탈린 시대의 범죄, 대숙청의 실상, 몰로토프 리벤트로프 조약의 비밀의 정서,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과거를 재조명합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껏 배워온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989년 최초의 부분적 자유선거가 실시됩니다. 인민대표대회 선거, 공산당이 아닌 후보들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보리스 예친 같은 개혁 성향의 인물들이 당선됩니다. 의회 토론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진짜 논쟁을 봅니다. 공산당 간부들이 공개적으로 비판받는 모습을 봅니다.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1989년은 혁명의 해가 됩니다. 폴란드에서 시작됩니다. 자유노조 운동이 성장합니다. 네우바엔사가 이끄는 연대노조가 선거에서 승리합니다. 6월, 폴란드의 비공산당 정부가 들어섭니다. 소련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고르바초프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사실상 포기합니다. 헝가리가 뒤따릅니다. 5월,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개방하기 시작합니다. 철조망이 잘립니다. 동독 시민들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은 헝가리로 가서 거기서 서독으로 탈출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빠져나갑니다. 동독 정부는 당황합니다. 10월, 라이프치히에서 시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인민이다. 매주 월요일마다 시위대가 거리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수천 명, 그 다음 주에는 수만 명. 정부는 진압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군대를 동원하면 피바다가 될 것입니다. 에리 호네코가 실각합니다.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열립니다. 동독정부 대변인이 실수로 즉시 개방한다고 발표합니다. 사람들이 장벽으로 몰려갑니다. 경비병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명령이 없습니다. 결국 문이 열립니다. 동베를린 시민들이 서베를린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들은 울고 웃습니다. 망치와 정으로 장벽을 부숩니다. 28년 동안 도시를 갈라놓았 콘크리트 벽이 무너집니다. 11월, 프라하에서도 시위가 일어납니다. 벨벳 혁명.
바출라프 하베. 극작가이자 반체제 인사였던 그가 시민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시위는 평화롭습니다. 월세를 흔드는 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웁니다. 시간이 다 됐다는 의미입니다. 12월 29일 바출라프 하벨이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통령이 됩니다. 감옥에서 대통령궁으로. 하지만 모든 혁명이 평화롭지는 않았습니다. 루마니아 니콜라이 차우셰스쿠는 동유럽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자 중 하나였습니다. 12월 티미슈아라에서 시위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발포합니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확산됩니다. 12월 21일 부쿠레슈티에서 차우셰스쿠가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군중 속에서 야유가 터져 나옵니다. 생방송으로 중계되던 화면에서 차우셰스쿠의 표정이 굳습니다. 이 순간 그의 권력은 끊었습니다. 다음날 군대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차우셰스쿠와 그의 아내는 도망칩니다. 하지만 체포됩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그들은 약식 재판 끝에 총살당합니다. 동유럽이 무너지는 동안 소련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들은 1940년에 소련에 강제병합된 나라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독립을 요구합니다. 1989년 8월 23일 발트의 길 200만 명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600km의 인간 사슬을 만듭니다. 탈린에서 리가를 거쳐 빌뉴스까지. 이것은 평화적 시위의 상징이 됩니다. 코카소스에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놓고 충돌합니다. 그루지아에서는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1989년 4월 9일 트빌리시에서 소련군이 시위대를 진압합니다. 20명이 죽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이 사건은 그루지아인들의 단소련 감정을 더욱 키웁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민족주의가 고개를 듭니다. 벨라루스, 몰도바, 중앙아시아 공화국들 모든 곳에서 각자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고르바초프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무력으로 진압할 것인가? 그러면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는 끝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둘 것인가? 그러면 소련이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개방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경제개혁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페레스트로이카는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중앙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기업들의 자율권을 주지만 가격은 여전히 통제합니다. 결과는 혼란입니다. 생산은 줄어들고 물자는 더욱 부족해집니다. 상점 진열대가 텅 비어갑니다. 계급제가 실시됩니다. 보드카조차 구하기 어렵습니다. 고르바초프는 반주를 캠페인을 벌였는데 이것은 오히려 국가 재정을 악화시킵니다. 재정 적자가 커집니다. 루블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불만이 커집니다. 글라스노스트는 좋지만 빵은 어디 있나? 보수파들은 고르바초프를 비난합니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바꾸려 한다. 개혁파들도 고르바초프를 비난합니다. 너무 느리고 우유부단하다. 고르바초프는 양쪽에서 압박을 받습니다. 보리스 옐친. 이 남자는 고르바초프의 동료였지만 점점 경쟁자가 됩니다. 옐친은 고르바초프보다 더 급진적입니다. 그는 공산당 특권층을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리무진을 타고 다니는 간부들, 특별 상점에서 쇼핑하는 엘리트들. 이게 사회주의인가? 옐친의 말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습니다. 1987년 옐친은 모스크바당 서기직에서 해임됩니다. 고르바초프와의 갈등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옐친을 민중의 영웅으로 만듭니다. 1989년 옐친은 인민대표대회 선거에서 압도적 표차로 당선됩니다. 1990년 5월 옐친은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사회주의 공화국의 최고회의 의장이 됩니다. 6월 12일 러시아 공화국이 주권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순간입니다. 소련의 핵심인 러시아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른 공화국들도 뒤따릅니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하나씩 주권을 선언합니다. 소련이라는 구조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991년 여름 소련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새로운 연방조약을 추진합니다. 각 공화국에 더 많은 자율권을 주되 연방은 유지하자는 계획입니다. 보수파들은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8월 19일 고르바초프가 크림반도에 별장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국가비상사태위원회가 권력을 장악했다고 선언합니다. 부통령 겐나디 야나예프, 국방장관, KGB 의장, 총리 이들이 주모자들입니다. 탱크가 모스크바 거리로 들어옵니다. 고르바초프는 별장에 연금됩니다. 전화선이 끊깁니다. 쿠데타 세력은 고르바초프가 건강 문제로 사임했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보리스 옐친이 나섭니다. 8월 19일 오후
예친은 러시아 의회 건물 백악관으로 향합니다. 그는 탱크 위에 올라가 연설합니다. 이것은 불법 쿠데타다. 국민 여러분, 저항하라. 사람들이 백악관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수만 명이 인간 방벽을 만듭니다. 밤이 됩니다. 탱크 부대가 백악관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발포하지 않습니다. 일부 탱크 승무원들은 옐친 편으로 넘어옵니다. 긴장된 대치가 계속됩니다. 그 와중에 3명의 젊은이가 탱크에 깔려 죽습니다. 쿠데타의 유일한 희생자들입니다. 8월 21일, 쿠데타 지도자들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야나에프의 손이 떨립니다. 그는 술에 취한 것처럼 보입니다. 본부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공수부대 사령관은 백악관 공격 명령을 거부합니다. KGB 알파 부대 공격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러시아 국민을 쏠 수 없다. 쿠데타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8월 21일 밤, 주모자이브가 고르바초프를 만나러 크림으로 갑니다. 협상을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8월 22일, 고르바초프가 모스크바로 돌아옵니다. 쿠데타 지도자들은 체포됩니다. 이분은 자살합니다. 고르바초프는 돌아왔지만 세상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진짜 영웅은 옐친이었습니다. 탱크 위에서 연설하며 쿠데타에 저항한 옐친. 고르바초프의 권위는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는 쿠데타를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쿠데타 실패 이후 공산당의 정당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옐친은 러시아 영토 내에서 공산당 활동을 정지시킵니다. 당의 재산을 몰수합니다. 70년 넘게 소련을 지배했던 공산당이 사실상 해체됩니다. 쿠데타 실패 이후 독립의 물결이 거세집니다. 8월 24일,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8월 25일, 벨라루스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8월 27일, 몰도바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8월 30일, 아제르바이잔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9월 9일, 타지키스탄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공화국들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발트 3국의 독립은 국제적으로 즉시 승인됩니다. 고르바초프는 막으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방을 유지하려던 모든 시도가 실패합니다. 소련이라는 구조는 이제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1991년 가을, 고르바초프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연방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느슨한 연합이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각 공화국들은 이미 자신들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5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소련에서 두 번째로 큰 공화국. 12월 1일, 우크라이나에서 독립국민투표가 실시됩니다. 투표율 84%, 찬성 90%, 압도적인 찬성입니다. 크림반도에서도 54%가 독립에 찬성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떠나면 소련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옐친도 이제 확신합니다. 소련은 끝났다고. 이제 필요한 것은 어떻게 끝낼 것인가입니다. 12월 8일, 벨라루스의 벨라베자 3명의 지도자가 비밀리에 만납니다.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우크라이나의 레오니드 크라프추크, 벨라루스의 스타니슬라프 슈셰케비치. 그들은 사냥을 하러 온 것처럼 미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다릅니다. 역사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몇 시간의 회의 끝에 그들은 합의에 도달합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국제법의 주체이자 지정학적 현실로서 전제를 중단한다. 소련의 종말을 선언하는 문서입니다. 대신 독립국가연합 CIS를 창설합니다. 느슨한 협력체. 각국은 완전한 주권을 가집니다. 옐친이 고르바초프에게 전화를 겁니다. 미하일 세르게이비치, 우리는 새로운 국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분노합니다. 당신들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 하지만 그는 무력합니다. 실질적 권력은 이미 공화국 지도자들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12월 13일, 중앙아시아 5개국이 CIS 가입을 선언합니다. 12월 21일, 알마아타에서 11개 공화국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발트상국과 그루지아를 제외한 모든 공화국이 CIS에 가입합니다. 소련은 공식적으로 해체됩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핵무기. 소련은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이었습니다. 2만 7천 개가 넘는 핵탄두. 이것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대부분은 러시아 영토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도 있고 카자흐스탄에도 있고 벨라루스에도 있습니다. 갑자기 세계는 4개의 핵보유국을 갖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미국은 우려합니다. 핵무기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테러리스트들 손에 들어가면 복잡한 협상이 시작됩니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핵무기는 러시아로 이전됩니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핵무기를 포기합니다. 대신 안전보장을 받습니다.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러시아, 미국, 영국이 이들 국가의 영토 보전을 보장합니다. 당시에는 종이 위의 약속이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12월이 깊어갑니다. 고르바초프는 여전히 대통령직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통령인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크렘린 궁에서 그의 권한은 하나씩 사라집니다. 군대의 통수권은 옐친에게 넘어갑니다. 핵무기 발사 코드가 담긴 가방, 체게트도 오킨에게 넘어갑니다. 전부 부처들이 하나씩 러시아 정부로 흡수됩니다. 12월 17일 고르바초프와 예친이 만납니다. 퇴임 일정을 논의합니다. 고르바초프는 저항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12월 25일 혼탄절 고르바초프는 마지막 연설을 준비합니다. 저녁 7시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섭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나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대통령직 활동을 중단합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말합니다. 냉전 종식, 동유럽 해방, 표현의 자유. 하지만 동시에 실패도 인정합니다. 정치의 붕괴, 국가 분열. 나는 내가 시작한 개혁이 통제를 벗어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낍니다. 연설은 길지 않습니다. 10분 남짓. 그는 펜을 들어 퇴임 법령에 서명합니다. 연설이 끝난 직후 크렘린궁 위에서 한 의식이 진행됩니다. 소련 국기를 내리는 의식입니다. 붉은 바탕에 노란 낫과 망치, 그 깃발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12월 모스크바의 찬바람이 깃발을 흔듭니다. 오후 7시 35분 깃발이 완전히 내려옵니다. 69년 11개월 만입니다. 그 자리에 러시아 3색기가 오릅니다. 흰색, 파란색, 빨간색. 제국 러시아의 깃발이기도 했던 그 깃발이 다시 펄럭입니다.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지켜봅니다. CNN이 생중계합니다. BBC도 중계합니다. 역사적 순간입니다. 20세기를 규정했던 두 초강대국 중 하나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날 밤 모스크바는 조용했습니다. 폭동도 없었고 축제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집에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었습니다. 평생을 소련 시민으로 살았던 사람. 그들에게 소련은 단순한 국가 이상이었습니다. 이념이었고 정체성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비록 억압과 결핍이 있었지만 소련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우주에 인간을 보낸 나라, 나치를 물리친 나라.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도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그들에게 소련은 기회가 없는 경직된 사회였습니다. 변화를 원했고 자유를 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세상일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조심스럽게 환영합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승리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냉전은 끝났다. 하지만 이것은 축하할 일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일. 유럽은 안도합니다. 더 이상 소련의 위협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있습니다. 핵무기의 안전, 만민 문제, 경제 불안정. 중국은 복잡한 심정입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1960년대 이후 사이가 나빴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붕괴는 중국 공산당에게도 경고입니다. 개혁을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중국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경제는 개방하되 정치는 통제합니다. 제3세계 국가들은 당황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소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쿠바, 베트남, 북한, 시리아. 이제 그 지원이 끊깁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에 접근해야 합니다. 1992년 1월 2일 러시아에서 충정요법이 시작됩니다. 예고를 가이다르 총리가 주도합니다. 가격 통제가 해제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물가가 폭등합니다. 빵 가격이 10배로 찝니다. 우유, 고기, 모든 것이 비싸집니다. 사람들의 저축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이제 빵 몇 개를 살 수 없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1992년 한 해 동안 물가가 2,500% 상승합니다. 연금 생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거리에서 자신의 물건을 팝니다. 손장, 식기, 옷, 무엇이든 팔아서 생존해야 합니다. 민영화가 시작됩니다. 국영기업들이 매각됩니다. 바우처 제도. 모든 시민에게 바우처를 나눠줍니다. 이론적으로는 공정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사람들이 이 혼란을 이용합니다. 올리가르이. 신흥 재벌들이 탄생합니다. 그들은 정부와의 연주를 이용해 국영자산을 헐값에 사들입니다. 석유, 가스, 광산, 은행, 막대한 부가 소수에게 집중됩니다. 빈부격차가 급격히 벌어집니다. 국가 통제가 약화되면서 범죄가 급증합니다. 마피아가 활개칩니다. 보호세를 요구하고 사업체를 장악합니다. 거리에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암살이 일상화됩니다. 기업가, 은행가,
언론이 위험한 사람들이 제거됩니다. 검찰과 사법 시스템은 무력합니다. 부패가 만연합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됩니다. 알코올 중독이 급증합니다. 절망한 사람들이 술로 도피합니다. 평균 수명이 떨어집니다. 특히 남성들의 수명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1990년대 러시아에서 수백만 명이 초과 사망합니다. 전쟁도 없었는데 인구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평화 시기의 인구학적 재앙이었습니다. 1994년 12월 러시아가 체첸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체첸 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예친 정부는 이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더 분열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재앙이 됩니다. 러시아군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장비는 낡았고 타기는 낮았으며 전술은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수도 그로즈니 공격. 러시아군은 도시를 포위하고 무차별 폭격을 가합니다. 도시가 폐허가 됩니다. 민간인 수만 명이 죽습니다. 체첸 게릴라들은 한악 지형을 이용해 저항합니다. 러시아군에게 큰 피해를 입힙니다. 젊은 징집병들이 죽어갑니다. 어머니들이 아들을 찾아 전쟁터를 헤맵니다. 병사 어머니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전전 여론이 커집니다. 1996년 러시아는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고 휴전협정을 맺습니다. 체첸은 사실상의 독립을 얻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각 공화국들은 저마다의 길을 걷습니다. 발트 3국은 가장 성공적입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들은 서방을 향합니다. EU와 나토 가입을 추진합니다. 경제를 빠르게 개혁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킵니다. 2004년 세 나라 모두 EU와 나토에 가입합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도 같은 길을 걷습니다. 중앙아시아는 다릅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대부분 권위주의 체제로 갑니다. 공산당 석이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권력 구조는 비슷합니다. 코카사스는 혼란스럽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놓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루지아는 내전을 겪습니다. 아파지아와 나모세티아가 분리됩니다. 몰도바에선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사실상 독립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도 각자의 길을 갑니다. 벨라루스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가 권력을 잡고 권위주의 체제를 만듭니다.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고 불립니다. 우크라이나는 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부패와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됩니다. 1999년 8월 9일 보리스 옐친이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을 총리로 임명한다고,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합니다. 푸틴은 누구인가? 대부분의 러시아 국민들조차 잘 모르는 인물입니다. KGB 출신. 산트페테르부르크 부시장을 거쳐 1998년 FSB 연방보안국 국장이 됩니다. 조용하고 과묵하며 효율적입니다. 옐친에게 충성스럽습니다. 1999년 체첸에서 테러가 발생합니다. 아파트 연쇄 폭발 사건, 모스크바와 다른 도시들에서 주거용 아파트가 폭파됩니다. 300명가량이 죽습니다. 공포가 러시아를 휩습니다. 푸틴은 강경 대응을 선언합니다. 연소에서도 찾아내 쳐 죽이겠다. 이 거친 언어가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습니다. 제2차 체첸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러시아군이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로즈니를 다시 점령합니다. 체첸 전체를 장악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내에서 푸틴의 지지율이 치솟습니다. 강한 지도자, 질서를 회복하는 지도자, 혼란의 90년대를 끝내 지도자. 1999년 12월 31일, 21세기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 옐친이 갑자기 사임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와 국민들에게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푸틴에게 권력을 넘깁니다. 푸틴 시대. 2000년부터 시작되는 이 시대는 러시아를 다시 바꿉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푸틴은 젊고 활력 있어 보였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석유 가격이 올라갑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국으로서 막대한 수익을 얻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개선됩니다. 월급이 제때 나옵니다. 상점에 물건이 넘칩니다. 중산층이 성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변화도 일어납니다. 푸틴은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킵니다. 지방 총독들의 직선제를 폐지합니다. 대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언론의 자유가 축소됩니다. 독립적이던 TV 채널들이 전부 통제하에 들어갑니다. 올리가르들도 길들여집니다. 정치적으로 순종하는 자는 부를 유지하고 반항하는 자는 제거됩니다. 미하일 호도르콥스키, 러시아 최대 부호 중 하나였던 그는 2003년 탈세 혐의로 체포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가 정치적 야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10년 넘게 감옥에 갇힙니다. 이것은 다른 올리가르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됩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소련은 사라졌지만 그 유산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리적 유산. 소련 시대에 지어진 건물들, 아파트 단지, 공장, 지하철,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사용됩니다. 체르노빌 원자로의 잔해처럼 위험한 유산도 있습니다. 환경 파괴, 아랄해는 거의 말라버렸습니다. 소련의 대규모 관계 사업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였던 것이 이제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핵실험장의 방사능 오염, 산업도시들의 공해, 시베리아 곳곳에 버려진 블라크 수용소, 터, 사회적 유산. 부소련 국가들은 여전히 소련 시대의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 강한 국가에 대한 선호,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하는 사고. 하지만 긍정적 유산도 있습니다. 높은 교육 수준. 소련은 교육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과학과 기술 분야의 인재들, 우주공학, 수학, 물리학에서 여전히 구소련 출신 과학자들이 활약합니다. 문화적 유산. 러시아 문화, 음악, 발레,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타르코프스키의 영화. 이 모든 것이 인류의 문화유산입니다. 소련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논쟁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두 가지 기억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위대한 제국의 기억입니다. 우주정복,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초강대국의 자부심. 푸틴 정부는 이런 기억을 강조합니다. 승전기념일은 가장 큰 국가인사입니다. 우리는 반복할 수 있다는 슬로건이 거리에 걸립니다. 다른 하나는 억압의 기억입니다. 대숙청, 굴라크, 기근, 수천만 명의 희생자들. 하지만 이런 기억은 점점 약해집니다. 스탈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오히려 스탈린을 효과적인 관리자 재평가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2007년 메모리얼이라는 인권단체가 굴라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2021년 외국 대리인이라는 명목으로 이 단체는 강제 해산됩니다. 동유럽 국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들은 소련을 정령자로 기억하며 소련 시대 기념물들을 철거합니다. 소련군 동상, 레닌 동상, 이것들은 박물관으로 옮겨지거나 파괴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탈공산화 법안이 통과됩니다. 공산주의 상징을 금지합니다. 거리 이름이 바뀝니다. 역사 교과서가 다시 쓰입니다. 소련 붕괴 이후 세계 질서가 재편됩니다. 1990년대는 미국의 반극 체제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최종 승리했다고.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했습니다. 나토는 동쪽으로 확장합니다. 1999년 폴란드, 체코, 헝가리가 가입합니다. 2004년 발트 3국을 포함한 7개국이 더 가입합니다. 러시아는 이것을 위협으로 느낍니다. 우리는 나토가 확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서방은 이를 부인합니다. 공식적인 약속은 없었다. 진장이 조금씩 쌓여갑니다. 2008년 그루지아 전쟁. 러시아가 그루지아를 침공합니다. 명목은 나무세티아와 아파지아 보호. 실제로는 그루지아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 유로마이단 시위. 신러시아 대통령이 쫓겨납니다. 러시아는 크림을 병합합니다.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냉전은 끝났지만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세계 경제도 변화합니다. 자본주의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됩니다. 중국이 부상합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독특한 체제로 세계의 공장이 됩니다. 인도도 경제를 개방합니다. IT 산업이 성장합니다. 세계화가 가속화됩니다. 소련 붕괴로 냉전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자본과 상품의 이동이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불평등도 커집니다. 러시아를 포함한 구소련 국가들의 빈부격차가 격차가 극심해집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많은 사람들을 빈곤으로 몰아넣습니다. 충격요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서방이 약속했던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엘리트들이 자산을 빼돌립니다.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 루브라가 폭락합니다. 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저축을 잊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인들에게 자본주의에 대한 환멸을 남깁니다. 동시에 강한 국가에 대한 향수를 만듭니다. 소련 붕괴 이후 구소련 지역의 문화도 격변합니다. 서방 문화가 밀려 들어옵니다. 맥도날드, 코카콜라, 할리우드 영화. 1990년 1월 모스크바의 최초의 맥도날드가 문을 엽니다. 3만 명이 줄을 섭니다. 몇 시간씩 기다려서 햄버거를 먹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서방 생활 방식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MTV가 들어옵니다. 록음악, 팝음악. 소련 시대에는 금지되었거나 제한되었던 것들입니다. 젊은이들이 열광합니다. 패션이 바뀝니다. 청바지, 미니스커트,
더 이상 회색 일색의 옷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도 있습니다. 정체성의 위기. 우리는 누구인가? 더 이상 소비에트 시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카자흐인, 각 민족이 자신의 정체성을 재발견합니다. 때로는 극단적 민족주의로 치닫기도 합니다. 종교가 부활합니다. 70년 동안 억압받았던 종교가 다시 살아납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부활합니다. 교회가 재건됩니다.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갑니다. 이슬람도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에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소련 붕괴로부터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얼어붙은 분쟁들, 나고르노 카라바흐, 트란스니스트리아, 아파지아와 나모세티아. 이 지역들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2020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다시 전쟁을 벌입니다. 국경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국경은 소련 시대에 자의적으로 그어진 것입니다. 민족과 국경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갈등의 씨앗입니다. 환경 문제. 소련 시대의 환경 파괴는 여전히 영향을 미칩니다. 방사능 오염지역,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 말라버린 호수들. 이것을 복구하는 데는 수십 년이 더 걸릴 것입니다. 정치적 문제. 부소련 국가 대부분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권위주의 체제가 많습니다. 부패가 만연합니다. 법치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문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소련 붕괴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저축, 불안정한 일자리, 약화된 사회 안전, 특히 노년층은 소련 시대를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그때는 일자리와 주택이 보장되었다고. 소련의 흥망성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첫째, 2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이상이라도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평등과 정의를 약속했지만 소련은 억압과 불평등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둘째, 폐쇄된 시스템은 결국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소련은 외부와의 경쟁에서 뒤처졌습니다. 정보를 통제하고 지판을 억압하면서 혁신과 발전을 이뤘습니다. 셋째, 개혁은 위험하지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의도하지 않게 소련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개혁이 없었다면 소련은 더 참혹하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넷째, 변화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85년에 누가 6년 후 소련이 사라질 것이라 예상했겠습니까? 역사는 선형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급격한 전환점이 옵니다. 다섯째, 인간의 존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련은 위대한 목표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희생시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목표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떤 체제든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소련은 사라졌지만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러시아는 소련의 계승자이자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푸틴의 러시아는 소련을 복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련 시대의 강대국 지위를 되찾으려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 가는 것을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소련 붕괴는 러시아에게 트라우마입니다. 영토의 상실, 영향력의 축소, 초강대국에서 지역 강국으로의 격화. 많은 러시아인들이 이것을 불욕으로 느낍니다. 푸틴은 이 감정을 이용합니다. 러시아의 위대함을 되찾겠다. 하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계는 이미 변했습니다. 소련식 계획 경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념 대결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과거의 향수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비전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탄생부터 붕괴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여파까지 긴 이야기였습니다. 1917년 혁명에서 시작해 1991년 붕괴로 끝난 74년의 역사. 하지만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한 국가의 흥망이 아닙니다. 20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인간이 이성과 계획으로 완벽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그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희망과 절망, 영웅과 희생자, 승리와 패배. 오늘 밤 우리가 읽은 이 기록은 그들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책을 덮을 시간입니다. 밤은 깊었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계속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배운 교훈이 내일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밤의 역사 도서관은 언제나 이곳에 있겠습니다.